전기와 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670원 인상됩니다. 요금 상승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이 5년 만에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은 신형 핵잠수함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대통령 순방이 외교 참사라는 야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24%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의혹의 중심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인접국가로 도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 화성 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했습니다. 주변 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일대는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요양병원에서 접촉 대면 면회도 재개됩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미국 플로리다에 10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시는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오늘 신동욱 앵커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670원 대폭 오르고 내년에도 에너지 요금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안 오른 게 없다는 요즘인데 국민 부담이 더 늘게 된 겁니다. 에너지 위기가 그만큼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도 보탰습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달부터 4인 가구는 전기, 가스요금을 합쳐 7,67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추가 인상분까지 킬로와트 시당 총 7.4원이 오르고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총 2.7원이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2,270원, 가스요금은 5,400원씩 더 오르는 셈. 전기료 인상 없는 탈원전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해온 여파입니다. 위기감이 커진 새 정부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값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반도체와 철강, 정유화학 등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난방 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1도 낮추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인상만으로 치솟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한전 적자를 감당하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올렸다 하더라도 국제 전기가스 가격의 급등 같은 현상을 보면 아직은 태부적이거든요.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적자는 14조 3천억 원,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며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려나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 물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은 외식 물가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물가 불안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예측이 힘든 국제 유가 등 곳곳이 불안 요인입니다. 계속해서 김충영 기자입니다. 당초 정부가 전망한 물가 정점은 9월 말에서 10월 초. 6, 7월 6%대를 찍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5%대로 내려오면서 추석 이후 안정세로 돌아선다는 기대 섞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가 흐름 그리고 물가의 여러 상황 흐름을 보면은 9월 말 또는 10월 늦어도 10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번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가 다시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밥상 물가는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식음료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8.4%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면 등 가공식품도 오르고 무, 배추 등 채소류도 뜁니다. 우유 원료인 원유값도 오를 예정입니다. 연일 급등하는 환율도 물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집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러시아 전쟁 상황에 국제 유가도 불안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0.3%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전기, 가스 요금 상승은 외식 물가 등 물가 전반에 영향을 줘 물가 불안이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전기료 인상과 같은 부분들이 반영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고물가가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요동치며 이틀 만에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30선까지 떨어지다 2150선을 겨우 회복했는데 연일 널뛰는 증시에 조만간 2000선도 뚫릴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방어를 주문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증시는 아침부터 크게 출렁였습니다.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채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2130선까지 떨어졌고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150선에 머물렀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최저 기록입니다. 어젯밤 큰 폭으로 하락한 뉴욕 증시 영향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과 고환율, 경기 침체가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런 현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경우 코스피 2000선 붕괴는 시간 문제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은 하방 압력이 큰 상황이고요. 1000포인트 중후반대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는 넉넉한 외환 보유고를 근거로 경제 위기 재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7원 내린 1430.2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에 이름을 올려 원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공식 편입은 내년 9월에 결정나기 때문에 환율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우리 경제 상황에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도 모자랄 정치권은 분명치도 않은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을 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해임 건의 거부로 그만큼 사안에 대한 왜곡과 오해가 크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6시쯤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문이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임 건의안 처리 하루 만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박 장관 재신임 의사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임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을 되돌리는 것과 같은 별도 조치 없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처리된 7차례의 해임 건의안 중 2016년 김재수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거부 사례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순방을 외교 참사라 폄하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윤 대통령 지지율은 2달 만에 다시 최저치인 24%로 떨어졌는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외교가 지목됐습니다. 논란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이번 사태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호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신중한 입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가세했습니다. 논란 초기에는 날리면으로 들릴 수 있겠다면서 사실 확인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흘 만에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다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거짓말로 몰아세웠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으로 바꾼 듯합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이어가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논란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사를 협박하지 말라면서 비서거 논란을 증폭시킨 MBC를 두둔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은 사실 확인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던 나흘 전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일부는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권에서는 형수 욕설로 무리를 빚었던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문제 삼는데 부담을 느꼈다가 뒤늦게 여론 흐름에 올라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입니다. 그러면서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는 민주당의 갑질 횡포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하고 미국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또 정의당까지 반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한미일 3국이 오늘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대잠수함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종료된 한미 합동연합훈련과 마찬가지로 한미일 연합훈련 역시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두 훈련 모두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이자 미국의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국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신형 핵 잠수함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를 중심으로 한미일 3국 함정들이 나란히 잠수함을 뒤쫓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은 미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을 북한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미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일본 구축함 아사히함이 이를 탐지 추적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 대잠 헬기와 해상 초계기도 합동훈련에 투입됩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4월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처음 실시된 뒤 5년 만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신형 전략 핵 잠수함 창정 18호를 공개했습니다. 창정 18호는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6일 개막되는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대미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맞불인 셈입니다. 북한은 미 해리스 부통령 출국 직후인 어젯밤 8시 5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해 닷새간 3차례, 모두 5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소식이 알려진 과정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사 외교 사안인 이번 훈련 재개 소식을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인 안규백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철진한 반일 감정 타령이냐며 야당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틀 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일 연합훈련 재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사외교 사안으로 국방부가 언론에 사전 협조를 구해 발표 시기를 조율했던 사안입니다. 안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일시적 보도 이후에 엠바고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했다며 일본 해군이 우길기를 개항하고 온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점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훈련이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와 독도 인근 동해에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일 겁니다. 박성준 대변인도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한일이 함께 훈련하는 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선 또다시 반일 탄영이냐며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안중에도 없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철진한 반일 감정에 매몰되어 국방과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죽창가를 외친다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안 의원의 일정 공개에 대해 훈련 내용 일부가 개인 SNS를 통해 공개돼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태국으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여권도 무효화시켰지만 김 전 회장은 보란 듯이 수사망을 빠져나간 겁니다. 김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유흥을 즐겼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성호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쌍방울 관련 수사 내용 조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검찰의 쌍방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유출된 직후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 검찰은 국제사법공조에 능한 대검 국제협력단장까지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김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5월 출국 이후 체류 중이던 태국에서 최근 제3의 국가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한국과 태국 사법당국의 원활한 공조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국으로 달아나 김 전 회장 신병 확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쓴 배경엔 김 전 회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경기도의 대북 사업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투자조합을 통해 쌍방울 계열사 주식 지분을 차명 소유하고 대북 사업 추진을 즈음해 주가가 급등락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실소유주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조합장을 받았냐? 명예를 빌려준 거냐? 아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추진한 16개 대북 사업에 대해서도 쌍방울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다수의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회장이 과거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점에서 대북 사업 파트너로 선정됐는지 의문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을 뒤흔든 대지진. 안모 씨가 회장으로 있는 아태협은 당시 쓰나미 피해 지역에 인력 지원 사업을 계획했고 투자자 3명에게 1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협회는 관련 인허가나 일본 정부와의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업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돈을 빼돌렸다며 안 회장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회장의 사기 전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엔 조경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빼돌렸다가 징역 6월에 집유 2년, 2012년엔 강남구 상가 투자 관련 사기를 공모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협회도 민사소송에 자주 휘말렸습니다. 한 마스크 업체 미국 FDA 승인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졌고 개인에게 빌린 현금 1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갚으려다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협회는 경기도와 옥류관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 파트너로 선정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TV조선은 안 회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태협 측도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메시지를 남기라는 말만 반복할 뿐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쌍방울 그룹 간 각종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 상황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보곤 기자에게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지 이제 사흘째인데 검찰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전 부지사 측과 또 검찰 측 얘기를 모두 좀 들어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검찰에 불려가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쓰던 아이폰을 압수당했었는데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이런 조사에는 비협조적인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검찰이 가족과 지인의 접견을 다음 달 16일까지 전면 금지시킨 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혐의가 대부분 개인 비리였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 이 전 부지사는 2017년도부터 쌍방울로부터 이 법인카드와 또 법인 차량 3대 등 총액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또 경기도 부지사와 또 킨텍스 대표 때 받은 2억 5천만 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난 영장심사 때까지 검찰이 확인한 액수고 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식 차명 보유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액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영장심사 과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이 쌍방울 계열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1년 동안 14일만 출근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검찰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뭘까요? 네, 우선 이 전 부지사가 총괄 추진했던 이 대북 사업들이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민간 대북 단체인 아태협과 함께 체육과 문화, 관광을 비롯해서 총 16개 분야에서 각종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기도가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쌍방울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고요. 검찰은 최근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쌍방울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네.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대북 경협주로 분류돼서 한때 주가가 폭등했던 때를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재료로 주가를 띄우고 이 전 부지사에게 그 대가로 차명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대북 사업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일단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좀 봐야 됩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핵심 측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 전 부지사를 직접 임명을 했고요. 또 이후에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경기도 대북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도록 했죠. 여기에 이 아태협과 쌍방울이 경기도와 한 몸처럼 움직인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쌍방울이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면서 쌍방울과 또 이 전 부지사 또 이 대표 사이에 석연찮은 그런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과정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은 이미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그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죠. 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을 밝히는 데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 씨가 전 정권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한 만큼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는 문재인 정부 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금 제 뒤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지만 구속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10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씨가 박 씨의 청탁으로 마스크 생산업체 이너가를 위해 식약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국남부발전 직원 승진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엔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이 씨는 돈이 오간 것은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 전 정권 핵심 인사들과의 연관성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경기 화성 약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이 폭발로 해당 공장은 물론이고 일대 건물까지 파손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건물 구조물이 무너져 내립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2시 20분쯤 경기 화성의 한 약품 제조 공장 3층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 물질까지 불타면서 유독가스가 인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독가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이랑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이 사고로 3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이 크게 다치고 14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자 건물 5개 층에 있던 직원 40여 명은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아세톤 유증기가 배관으로 흘러나오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리라든지 각종 비산물이 온 그 공장 주변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아세톤 반응기에서 원인모를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 폭발의 여파로 공장 일대는 깨진 유리 조각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파편이 주변 30m 거리까지 날아가 근처 주차 차량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 84대를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측의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10여 년 전에도 대마초를 피워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 등에서 유명세를 타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당시 상황을 안윤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처음 마약에 손을 댄 게 최근이라고 밝힌 돈 스파이크 김민수 씨.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하지만 2010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구입해 7차례 피웠고 자신이 구입한 대마초를 아는 사람에게도 나눠줘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함께 대마초를 피운 곳은 돈 스파이크의 음악 작업실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돈 스파이크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돈 스파이크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유명 TV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돈 스파이크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은 10여 개 정도로 방송계에서는 기존 촬영분을 지우고 방송 예정 프로그램은 편성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일명 JMS로 알려진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에 대해서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 신도인데 정 총재는 신도 성폭행으로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년 만에 또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3월.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이 기자회견을 열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조언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제서야 정신 들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인 어제 검찰이 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정 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지에서 각각 15차례와 5차례씩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변호인 측은 정 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 신도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JMS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온 사람들이 있었고 3명 정도는 확실히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정명석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대전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60대가 붙잡혔습니다. 같은 모습에 범행 수법까지 같아서 덜미가 잡혔는데 절도 전과 15범이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과일 가게 앞을 어슬렁거립니다. 물건을 고르는 손님 뒤쪽으로 접근하더니 검은 비닐봉투로 가린 채 장바구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과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워낙 순식간에 소매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끈이 없어졌다 이러더라고. TV를 돌려보니까는 그 남자가 그래 갖고 가더라고. 60대 A씨는 지난 6월부터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주로 60대 이상 손님들을 노렸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46만 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범행 때마다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자신의 수법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CCTV로 A씨 수법을 확인한 경찰은 전통시장에서 잠복에 나섰고 어제 낮 12시쯤 비슷한 차림새로 시장을 배회하던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동일한 이상차기로 비닐봉지 들고 범행을 시도하는 범인을 목격하게 됐고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오늘 절도 전과 15범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맘때가 자연산 송이가 제철이죠. 보통 12톤에 달하던 평년 생산량이 2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 초 울진 대형 산불로 송이산의 70%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이 송이산 회복에는 30년 이상이 걸려서 농민 시름이 깊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숲은 온통 검게 그을렸고 불에 탄 소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잡아당기니 부스러지듯 끊어집니다. 잡초만 듬성듬성 난 땅에서는 뿌연 먼지만 일어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송이가 자라던 산은 아직도 잿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울진 대형 산불로 송이산의 70%가 불탔습니다. 가을 수확철을 맞았지만 지난해 12톤이던 울진의 송이 생산량은 올해 2톤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통 10박스씩 나왔죠. 지금은 보다시피 한 박스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애도 하나도 없고.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작황도 좋지 않아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7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고 1등급, 2등급 같은 상급 송이는 조금 적습니다. 송이산이 회복되려면 최소 30년이 더 걸립니다. 젊은 사람들 자꾸 떠나야죠. 뭐 살 길을 찾아가야죠. 이거 30년, 40년 이거 바라보고 살 수 없는 거고. 봄 산불의 피해 우려가 가을 수확철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송이 채취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재개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내 마스크와 확진자 격리만 방역 조치로 남게 된 건데 올 겨울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여행을 갔다 오늘 입국한 이유진 씨는 곧장 보건소부터 가야 합니다. 동네에 보건소가 있어서요. 동네 보건소로 가서 검사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달라집니다. 발표가 듣고 나서는 뭐 이제 나는 안 해도 되겠다, 괜찮겠다. 안 가는 만큼 시간이 절약되기도 해서 좋은 것 같고. 정부는 내일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받도록 했던 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입국 전 검사에 이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까지 없어지면서 해외여행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유지해왔지만 입국자 10명 중 4명이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무 검사는 해제됐지만 검사를 희망할 경우 입국 후 3일까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림막을 사이에 둔 채 손 한 번 잡지 못했던 면회 제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도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실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해 놓고도 다음 날 문제의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이지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었을까 답답한 건 저뿐인가 싶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부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것은 지난 22일. 바로 그 다음 날 공단 측은 문제의 간부 직원에게 구월급여 444만 원을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공단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해명합니다. 보수 지급일은 23일이었는데 법원의 임금 가압류가 결정된 건 27일이라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지난 4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4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지난 4월 27일 시험 삼아 1,000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이튿날에 1,740만 원, 일주일 뒤에는 3,200만 원으로 늘려갔습니다.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공단 전산망에 미리 지급 의뢰를 설정하는 수법으로 45억 원을 추가 횡령했습니다. 팀장급에게 주어진 위임 정결 규정을 악용한 건데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지출 계좌를 이렇게 임의로 자기한테 바꾼 겁니다. 누구도 통제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46억 원을 횡령당하고 월급까지 헌납한 건강보험공단. 조직관리의 난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우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중점 추진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뉴딜이죠. 이 사업을 추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는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이 진흥원이 이 돈을 민주당 출신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학계 인사에게 자문비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는데 자문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 영입됐던 A 교수의 자문 증빙 서류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로드맵 수립을 위한 회의록인데 회의 참석 등 자문 13건의 사례금으로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국 선언을 했던 B 교수는 자문 25건의 대가로 1,560만 원을 받았고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C 씨는 12건,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50건으로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캠코더 인사에게 자문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예산을 지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문용식 당시 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지난 2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진흥원은 총 3,700여 건, 17억 원 규모의 자문비를 집행했는데 이 중 건당 수백만 원의 고액 자문 가운데 상당수는 집행 내역이 없었고 서너 줄짜리 부실 보고서를 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완전히 그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의 용돈벌이로 전락했습니다. 감사원의 강력한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진흥원 측은 대규모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 제대로 사업 관리가 안 됐다며 부실 집행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직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원에게만 특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지만 오히려 대출 한도는 늘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직원을 대상으로 내주는 사내 대출 금리는 생활자금은 1.8%, 주택자금은 3.2% 수준, 시중 4대 은행보다 각각 최대 5%포인트, 3%포인트가량 낮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총 한도도 8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으로 삼는 기재부 지침엔 주택자금은 7천만 원, 생활자금은 2천만 원까지 시중금리로 대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경우엔 한도와 금리 모두 지침과 거리가 멉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인데 그 직원들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거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거.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특혜 대출을 받은 한국은행 직원은 300여 명, 금액은 40억 원에 가깝지만 한국은행 측은 대출의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용도를 묻지 않음으로써 한도를 늘린 점, 이런 걸로 볼 때는 한국은행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한국은행 측은 정부 지침 등을 참고해 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인상해왔다며 금리를 점진적으로 더 인상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조금 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의 병합을 공식 선언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실시된 주민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는 게 근거입니다. 러시아는 향후 남은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토 병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끝난 지 사흘 만에 러시아가 공식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을 자국의 새 영토로 병합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가 국민 890만여 명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겁니다. Высокая явка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и результаты волеизъявления их жителей говорят сами за себя. Люди не хотят возвращаться к прежней жизни.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선 축제가 벌어졌고 푸틴 대통령도 직접 연설에 나서 병합이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8년 전 크림반도 강제 병합도 투표 시작 이후 5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했습니다. После тяжелого, длительного, изнурительного плавания Крым и Севастополь возвращаются в родную гавань.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Россия не получит новую территорию Украины. Россия присоединит себя к той катастрофе, которую она принесла на оккупирова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нашей страны. 향후 의회 비준 동의와 대통령 최종 서명 절차를 거치면 공식 절차는 끝납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점령지 4곳을 자국 영토로 인식하며 핵 사용을 포함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점령지 병합 선포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가짜 투표를 통한 영토 병합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라는 말을 3번이나 하며 인정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폭발을 놓고 배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on Ukraine sovereign territory.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핵 사용을 사전에 감시하는 활동도 강화하겠다며 추가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유엔도 강도 높게 비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Territory by another state, resulting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 수송관의 폭발을 놓고 양측의 내탓 공방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에너지 위기를 유도해온 러시아가 가스관을 훼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To firmly point towards Russia, NATO's North Atlantic Council has issued a statement calling the sabotage reckless and irresponsible. 반면 러시아는 가스관 누출은 국제 테러 행위로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맞서면서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 상황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인데 국내 완성차 업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정 법안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요건 중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은 2025년,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최종 조립돼야 한다는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공포된 법안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현대 전기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가 2025년이어서 이후에도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개정안 심의와 통과가 당장은 진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정계가 11월 중간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초선인 워녹 의원의 중간 선거 승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산지나 부품이나 생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게 FTA의 기본 정신인데 그래서 반드시 이번 법이 통과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개정안 법안 발의는 좋은 시작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의회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초대형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미국 플로리다는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1000년에 한 번 올 비의 양이란 말이 나왔고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집에선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범람한 물이 채 빠지지 않아 여러 곳이 수중 도시가 됐습니다. All of a sudden, the house flooded. It just started going deeper and deeper. Out, we were mid-thigh in water. 일부 지역에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플러시다는 12시간 동안 380mm, 레이크 웨일스에선 하루 새 432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You know, we fled to my mom's and that's all we could have did, but now we're homeless.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1000년에 한 번 내릴 만한 강우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e've never seen a flood event like this. We've never seen storm surge of this magnitude.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샬럿 카운티에선 9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구조됐습니다. 210만 가구는 아직도 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이언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튼에 상륙합니다. 세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이동 속도가 시간당 16km 내외로 느려 주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멋진 풍경을 봤을 때 우리는 그림 같다고 이야기하죠. 이탈리아 사진 거장 프랑코 폰타나의 작품이 꼭 그런데요. 마치 한 폭의 회화 같은 그의 작품을 박소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몬드리안의 기하학적 추상, 마크로스코의 생면 추상, 대가들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모두 프랑코 폰타나의 사진입니다. 1930년대에 태어난 이탈리아 사진거장 프랑코 폰타나는 추상처럼 보이는 풍경 사진으로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L'obiettivo nel paesaggio mi permette di ritrarlo cioè con la caligrafia di contenuto. 폰타나는 1960년대 초반부터 컬러 필름을 받아들인 컬러 사진의 선구자로 꼽힙니다. 적재적소에 보색을 활용하고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프레임에 담는 폰타나만의 방식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지나치기 쉬운 우리 주변의 풍경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폰타나는 그 어떠한 기술적 조작이나 그런 왜곡 없이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담아내되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제외할지. 뚝심 있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한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0월의 첫 주말이자 개천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밤 중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개천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은 비가 내리는 지역부터 차츰 떨어지겠고요. 연휴 이후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항공기나 배편 운항이 지연될 수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낮에도 다소 뿌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광주가 30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